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 계약이 성립했을 때 유효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무효. 요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합치 있습니다. 여기의 취지는 뭐냐면 청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승낙이라는 거, 두 개의 의사가 합치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이것이 이 두 사람의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한다면 각 당사자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는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따져묻지 않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이 임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 단속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우리 민법에서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민법의 조항, 민법의 규정, 민법의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름하여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임의 규정에 대응해서 또 하나 이슈가 될 것이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은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임의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들어두셔야 돼요. 비용 상환 청구권.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와 유익비 두 개로 대비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이야.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이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목적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차임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형광등을 도락으로 합시다. 도락을 고쳤다. 20만원 들었어요. 20만원.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하루 정도 있다가 도락을 열어보니까 안이 다 녹아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리업자를 불러서 20만원 주고 도락을 고쳤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필요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건 필요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임대차 기간 중에 을의 잘못 없이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지붕에 물이 샌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 새는 건물보다 물 안 새는 건물이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유익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해서 필요비는 좀 필수적인 비용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금액 좀 작은 걸 얘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비용상환 청구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붕을 수리해서 1,000만원 투자를 해서 그 가치가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도 여전히 유용하게 남아있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요것을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를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다? 바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필요비라든가 유익비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이것을 임차인이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특약을 넣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민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차인의 권리로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특약을 통해서 이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폐지하는 특약을 넣었다면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냐 유효냐 그랬을 때 이제 유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요. 민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로서 비용 상환 청구권, 즉 필요비 상환 청구나 유익비 상환 청구에 관련된 요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임차인의 권리를 폐지하는 특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 임대차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민법에서는 이걸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바로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이 조항은 해석상 임의 규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민법 조문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의 내용으로서 이걸 배제하는 특약을 맺게 되면 그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더 어떻다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자, 의사의 합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임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위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특약은 유효한 것이다 라고 할 것. 좀 어려운 게 단속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해서 이건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을 보통 우리는 행정법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행정법규에서도 뭐 하지 마라 이런 조항들이 막 존재해. 그래서 자,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단속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가 효력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법규의 내용도 너무 많아서 다 알 수는 없는데 자, 우리 시험용으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곳곳에서 또 따로 논의할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단속 규정의 가장 예시값으로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자, 우리가 아직 물권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까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등기 넘겨주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안이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야. 갑에서 을로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갑 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1억에 을이 사기로 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이행기 전입니다. 즉 등기가 넘어가고 지금 계약은 5월 1일 날 체결됐는데 5월 31일에 등기 넘겨주고 매매대금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5월 15일 날, 자, 을이 이 부동산을 X부동산에 대해서 병과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직 을은 자, 5월 30일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물건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X부동산을 1억 2천에 팔겠다라고 이렇게 청약하고 그 다음에 좋아라는 승낙이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을에게 1억 2천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을은 병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한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는 갑에서 을로 등기를 넘기고 을에서 병으로 등기를 넘기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에서 바로 병으로 등기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을 위반을 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 등기를 무효로 할 것이냐? 만약 무효라고 얘기를 한다면 설령 병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이런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 이름하여 단속 규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이나 또 병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형벌, 교도소를 보낸다거나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자, 중간 생략 등기, 중간에 생략하고 갑에서 바로 병으로 넘어간 이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라고 할. 그래서 지금요 다시 갑시다. 민법에서는 자, 민법의 규정에는 임의 규정과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행정법규는 지금 본 것처럼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개념과 효력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미 규정 중에서 계속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하는 특약, 이것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행정법규 중에서 중간 생략 등기, 물론 나중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 무효, 이건 별개의 문제로 일단은 단속 규정의 예시로서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에 위반한 바로 소유권 인정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어떤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적법하면 당연히 이것은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적법하면 당연히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법에 위반됐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임의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단속 규정 예식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간 생략 등기 해버린 경우 분명히 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다?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비진 의사표시에서 이건 따로 공부하실 주제 비진 의사표시. 이 비진 의사표시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농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도소에 가 계시는 분이 있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인가 하여튼 회장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회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나왔다 하십시다. 갑이 이재용이야. 이 사람이 SK그룹에 뭐 또 누가 있지? 최아무개 회장 만나갖고 1년 후에 나왔다 하십시다. 그래서 나온 기념으로 야 내가 4억짜리 자동차 한 대 너한테 사줄게 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증의 의사표시래요. 그래서 을이라는 최아무개 회장이 좋아 너가 뭐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네가 한턱 쏴라 라고 해서 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이재용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최아무개 회장한테 이 자동차를 사줄 의무가 발생하느냐. 만약에 이것이 논의 전제 농담이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콩밥 먹다가 나와서 그냥 농담으로 해본 소리야.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유효냐 무효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 이 을이라는 상대방이 자 이 내막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선의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이 몰랐던데 과실이 없었다. 자, 잘못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선의 무과실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SK그룹의 최 회장을 만나서 4억짜리 자동차 한 대 뽑아줄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좋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기본 논의의 전제가 농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비즈니스사표시 농담에 대해서는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본다. 해서 이건 나중에 따로 공부할 주제이고요. 여기서는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법틀을 다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다시 갑시다. 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 단속규정 위반은 법률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해석을 하게 된다. 선무비진입, 선무비진은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게 나중에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봤어요. 자, 유효한 법률행위다 라고 하게 되면 각각 채무가 발생하게 되겠죠. 특히 앞에서 우리가 저런 거 있었잖아요.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이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게 되면 각각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매매교환 임대차는 양 당사자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증여계약은 증여를 하기로 한 사람, 자 증여자에게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름하여 의세 합치에 따라서 만약 이것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면 이때는 가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이런 얘기잖아. 이렇게 채무가 발생했는데 자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때 계약의 소멸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을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매매 교환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한 번만 급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체로 더 이상 만나도 쌩까도 되는 관계 이걸 가리kim하여 일시적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그래서 일시적 계약에 있어서 매매 교환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대립하는 의사, 두 개의 의사 표시가 합치게 되면 성립하는 것. 그래서 각각의 채무가 발생하는 이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소위 단독행위라고 해서 첫 번째 이슈 해제라는 것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물론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해제권.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는데 자 을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거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갑은 을한테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행기 등기를 넘겨준 게 5월 1일이야. 그럼 매매대금 지급하기로 한 게 5월 10일인데 먼저 등기 넘겨주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그런 계약이었어요. 자, 그런데 등기 넘겨줬는데 을이 만약에 대금을 10일 날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일정한 과정 등을 거쳐서 바로 갑은 뭐랄 수 있다? 해제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 등이 있게 되면 해제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 자체, 법률행위 자체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만약 계약을 4월 20일 날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4월 20일로 돌아가서 이 불가능 법률행위는 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 등기는 누구한테 가 있어요? 을에게 가 있는 상태이죠. 그럼 이제 원상회복이라고 해서 등기는 어떻다? 돌려줘야 된다. 혹시 4월 20일 날 계약할 때 계약금을 을이 갑에게 지급을 한 사안이다 라고 하면 계약금, 갑은 계약금 받았던 거에다 이자까지 쳐서 누구한테? 을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할 거. 해서 나중에 원상회복에서 포인트는 이자 지급이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갑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받았던 돈에 이자까지 쳐서 계약금 돌려주고 을은 등기를 돌려주면 되는 사안이다 라고 이렇게 봤는데, 해제권 행사는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적 계약의 문제.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포인트는 일적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해제라고 하는, 다시 정확히 발음해야 돼.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거요, 지금 뭐 중개업자도 마찬가지고, 자, 모든 중개업자가 그런 건 아닌데, 또 신문 기사들도 마찬가지야. 이 무식한 놈의 새끼들이 해제하고 해지를 거의 구분을 못해.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매매교원 같은 일적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해제권 행사에서 원상회복의 문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귀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한편 우리 이제 앞에 계약이 분류할 때 계속적 계약에 대응해서, 자, 일시적 계약, 일시적 계약일 때 해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계속적 계약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되죠. 계속적 계약의 대표적인 관계 예시값이 임대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적 계약, 임대차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소유 X부동산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임차인이다. 그런데 토지 임대차라고 전제했을 때 을이 2기분 차임, 자, 2년 2기분의 차임을 두 번이나 만약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두 달이나 안 줬다라고 한다면 갑은 뭘 할 수 있다? 을에 대해서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임대차 계약 자체는 과거는 그대로 유효하고요, 장래에 대해서도 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때 나머지 원상회복과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는 동일한 논리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급표냐 장래냐, 소급표라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소급이라 부르고요, 장래효라는 것은 과거의 법률 관계는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의 법률 관계를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바로 장래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만 알아도 신문 기사 중에 상당수가 거의 개쓰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 되신 상태에서 신문 기사를 보시게 되면 해제와 해지를 거의 구분을 못하고 뒤죽박죽으로 쓰게 됩니다. 심지어 해제와 취소까지도 마구잡이로 막 섞어서 사람들이 써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해제, 해지, 취소. 오늘 이제 요 정도의 틀은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의사의 합치,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나 무효인 법률행위 경우일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적법하면 당연히 어떻다? 유효다. 그 다음에 위법하다, 법에 위반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법조문에 딱
특징이 임의 규정이거나 단속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다 라고 하면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선무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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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무는 유효, 선무는 유효, 선무유효, 이걸 외우셔야 돼. 선무유효 것은 나중에 무효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무유효까지 미리 땡겨서 이건 다 아예 머리 글자 다서 외우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연 법률행위면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게 될 테고, 쌍무계약이면 양 당사자에게 채무가 발생할 겁니다. 하여튼 편무계약이면 일방 당사자에게 채무가 발생할 텐데,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 의무가 발생한 그 사람이 일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소멸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다 이 계약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기원과 같은 일적 계약에서는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한다. 해제권을 행사했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계속적 계약, 임대차 등에서는 해지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해지권 행사하면 장래돼서 이 법적효력이 무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뒤쪽은 똑같은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계약법이라고 보통 이제 교재 편집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교재 편집할 때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을 섞어서 좀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하여튼 오늘 자 유효에서 유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다? 해제와 유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다? 해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큰 틀 잡으셔야 돼. 나중에 이제 명의신탁 같은 경우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해지의 문제가 임대차 말고도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그건 그 다음에 가서 살펴보실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 유효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자 바로 이어서 검토 드릴 주제, 자 법률의 효력 관련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의사의 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다 라고 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한 능력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건 공인중개사법 할 때도 나오고 민법 할 때도 이슈가 되는데, 자 미성년자,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를 가리켜서 미성년자, 그 다음에 용어도 어려운 거 있었죠.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국가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맛이 같다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 이것도 국가가 보증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라는 것을 한정 후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상태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걸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선고를 해야 돼.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3명을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었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등기, 자 의사의 합치 있으면 등기 넘겨줘야 되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유효면은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법률 관계가 되게 될 텐데, 만약에 이것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다.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 후견이거나 피한정 후견이었다면 이 사람은 일단은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는 데 비해서 나중에 뭘 할 수 있다? 취소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게 되면 이 계약을 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릴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서 이 제한 능력자를 특별히 보호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 안 그러면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라고 막 어리버리한 애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재산을 강탈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민법 체계에서는 제한 능력자를 아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유효하지만 나중에 취소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겠고요. 또 뒤에서 자세한 내용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게 이제 말로는 이렇게 쉬운데 뒤에 가면 자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요. 착오를 하는 사람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전제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이 사람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사기 강박에 따라 의사표시를 했다. 사기를 당하거나 강박을 받은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게 나중에 입증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자 일단은 이런 법률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3개밖에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어떻다?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 일단 그냥 유효입니다. 유효예요.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일단은 유효야.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근데 나중에 제한 능력자 갑, 미성년자 갑이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사기당하네, 좀 이렇게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바로 취소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림 볼까요?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하고 말고는 이 사람들 마음이야. 그래서 제한 능력자하고 법률 행위, 미성년자랑 법률 행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리버리하다고 그 사람을 법률행위 하면 이 착오에 빠졌던 사람이 나중에 뭘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해서 이 법률행위 효력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사기나 강박을 해가지고 상대방, 내가 의뢰 입장이야, 얘를 사기나 강박을 해서 이걸 팔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건 일단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건 별개 문제로 언제든지는 아니구나.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라든가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 드디어 이게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무효는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의사의 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채권 채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 이걸 이름에 뭐라고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 그래서 아까 갑이라는 사람하고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제한 능력자, 갑이 제한 능력자이거나 또는 착오,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일단은 원칙적으로 채무가 발생합니다.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취소권자라는 표현을 통칭해 쓰는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 버리게, 나 취소할래! 라고 얘기해 버리면 바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그거 있었다.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게 되면,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제권은 특이하게 장래돼서 무효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취소권도요.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취소권 행사가 있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이 법률 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갑의 제한 능력자, 이 사람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이 만약에 취소권, 일정 법정 요건 하에서 취소권 행사가 있게 되면 이 계약은 다 무효, 빠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채무는 소멸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미 급부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한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된 경우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뒤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때 공부할 거예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전제로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소급해서 무효이고 이것도 무효니까 손해배상 어떻다?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바로 비교를 해봐야 돼. 뭐랑 비교를 해봐야 돼? 바로 해제랑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계약 같은 매매나 교환 계약과 같은 일시적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잘못이 있다는 걸 귀책 사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해제권 행사에서는 해제권을 행사한 사람이 나중에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다시 갑시다. 해제에서는 어떻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방금 공부한 거 취소가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돼버리면 어떻다?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통째로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설명드리고 무효인 법률행위 설명드리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 내가 다 이해된다는 그런 말은 참 못해요. 근데 이해가 되고 말고는 별개 문제로 시험 보셔야 되잖아. 자, 해제하면 어떻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에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시 가볼까요? 해제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 대신 이때 해제권을 행사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가서 비교해 볼까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취소권 행사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 아까 해제도 소급해서 무효. 근데 해제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던 데 비해서 취소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애초에 제한능력자라든가 차고 사기 강박 그 상대방이 나쁜 놈이거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의사 제한 능력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지금 민법 전반 체계를 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제가 애초에 그 시험 방송할 때보다 훨씬 더 화면을 좀 바꿔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들으시고 쑥쑥 이해가 되고 그러면 재수 없는 겁니다. 요는 그냥 계속 반복해 가신다라는 느낌. 지금 우리가 유효,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이제 무효를 볼 거란 말이에요. 전체 그림만 보는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유효에 있어서의 법률 관계 쭉 설명드리고 그때마다 아까 우리 유효에 있어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 그림을 갖고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나서 얘기를 전개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업 과정에서 이 체계를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련해서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너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자, 미성년자 갑이 엄청 똘똘한 얘랑 어떤 계약을 체결했어. 자, 1억에 사고 팔았는데 문제는 이게 5천만 원짜리인데 얘는 법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받아. 얘는 어리버리해. 하지만 피성년 후견 선고나 피한정 후견 선고를 받기 전이야. 그냥 어리버리는 아닐 뿐이야. 그런데 얘가 나중에 지금 시가 5천만 원짜리를 1억에 팔아쳐먹은 거야. 똘똘한 젊은 애가. 미성년자가. 자, 그런데 이게 해서 의리 땅을 샀어. 근데 한 20년쯤 지나서 이게 개발이 되네. 그래서 이 토지 가치가 20억이 됐어. 20년 전 1억에 샀던 게 20억이 돼서 대박이 터진 거야. 그때 제한능력자가 나 그런 거 보니까 지난번에 제한능력자였었네. 나 취소할래 라고 만약에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자, 이 받았던 돈에 이자 쳐서 지급하고요, 등기는 다시 찾아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상대방이 너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취소권 행사도 있지만은 이게 바로 아예 어떻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유효한 것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따로 공부하실 주제야. 그래서 유효가 되는 케이스, 제척 기간이 도과했을 때. 자, 외우실 건 추삼한십 이렇게 외우시면 돼. 어차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파트 자세히 보실 겁니다. 어찌됐든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갑이 이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에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사람이 만 18세 때 계약을 체결해. 그리고 나서 이제 만 19세가 됐습니다. 예, 이 날을 가리켜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철회라는 단어 공부하셨고요. 뒤로 물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해제, 그 다음에 해지, 그리고 지금 취소라는 단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또 공부를 해야 되냐? 추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확정을 짓는 행위를 가리켜서 바로 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 18세 때 갑 소유의 부동산 시가 1억짜리를 5천에 팔았다. 1억짜리입니다. 근데 5천에 어리버리해서 을한테 등기를 넘겼다. 그래서 1년 지난 만 19세가 되면 갑은 이때부터 추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20년 지나서 취소권 행사한다? 아니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도과되면 더 이상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또는 얘가 만약에 8살 때 팔았다. 그럼 만 19세 되려면 1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1년 후에
언제부터 취소권을 행사한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경과 안 했으니까 아니야.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되면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더 이상 어떻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삼한십 대가리 따서 외우셔야 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자, 29회 때인가요? 자, 이거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넣기 문제가 구성이 됐어. 그래서 자, 제척기간, 어떤 권리의 행사 가능 기간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추삼한십 외우셔야 됩니다. 추삼한십 지나게 되면 어떻다?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권자에 의한 추인이라고 하는 거. 아까 갑소유 X 부동산 1억짜리 물건인데 5천에 팔았다. 그래서 이라는 사람과 을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계약을 체결을 한 사안입니다. 이쪽에서 써볼까요? 갑소유의 X부동산 시가 1억짜리를 여기에 5천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갑은 뭘 할 수 있다? 추삼 한십이 지나기 전이라고 한다면 뭘 할 수 있다? 바로 자, 지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자, 5천에 팔았는데, 어머, 이 문제 토지에 옆에가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서면서 이 토지 가치가 이제는 5천이 아니라 3천 정도 가치도 없게 되는 그런 개쓰레기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취소권자가 그냥 전화해서 을한테 염장 치르는 거지. 내가요, 지금, 자, 추삼한십 지나지 않아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자,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요. 그대로 추인하겠습니다. 약 올리는 거지.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이걸 안 해도 그냥 취소권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유효인 상태로 넘어가는데 한번 염장 들려주려고 4, 5년 전에 이 사람 갑이 미성년자였을 때 이거 이제 자기 뒤통쳐서 1억짜리를 5천에 사간 싸가지 없는 을이 있단 말이야. 연맥이는 방법. 자, 추인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다? 확정적 유효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외에요. 법정 추인 사유 발생. 이건 따로 이제 공부를 한참 하실 주제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갑이란 사람이, 자, 을한테, 자, 지금 요걸로 가겠구나. 갑이란 사람이, 자, 시가 1억짜리를 5천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돈을 빨리 평당, 자, 5천만 원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막 전화해서 빨리 5천 입금하라고 이 지랄을 했어. 이걸 우리가 법정 추인 사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막 주장을 했어. 그러면 나중에 가서 돈 입금하니까 나 취소할래.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제척기간 도구하거나 추인, 자, 직접 취소권자 또는 추인권자가 추인을 하거나 법정 추인 사유가 있었다면 이것은 어떻다? 자, 확정적 유효가 된다. 자, 정리하도록 합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는 취소권자가 자,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다만 이 취소권 행사 전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자, 한편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 착오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사기 강박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취소권 행사만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다시 기억하셔야 할 게 손해배상은, 자, 이 상대방은, 자, 이 제한 능력자, 착오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사기 강박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까 해제권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었고요. 한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 사람은 취소권자만 보호를 하면 너무 불안정하니까 이때 제척기간도가 추삼한시,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자, 추인을 해버리거나 또는 일정한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 의사의 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 이걸 우리가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소위 절대적 무효라는 개념과 상대적 무효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 이제 유효 다 공부한 다음에 무효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 민법 전반적인 체계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아야 돼 해서 공부는 힘듭니다. 해서 공부는 힘들어요. 근데 버텨내는 사람이 실력이 쌓이고 합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의사의 합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의사의 합치라고 하는 것이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다. 또는 이제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다? 바로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절대적 무효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 요거 우리 민법 규정은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민법 규정은 자, 강행,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게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이라고 하자,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 두 개로 대별을 해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 중에서 우리 시험용으로 한 5개, 6개가 이슈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어려운 게 임차 인액 권리 중에서 뭐가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 임차인은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에 이런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기로 한 특약을 넣게 되면 자, 특약이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강행 규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뒤에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 건물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이건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것만 이제 한참 또 1시간, 요거 3개 묶으면 1시간 이상 설명드릴 주제거든요. 그래서 토지 임대차입니다.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임차인 을이 이 위에다 X 토지 위에다가 Y 건물이라는 것을 신축을 했다 하십시다. 자, 그랬을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 Y 건물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면 을 뒤에서 이제 물권법 할 때 주로 공부할 텐데 건물은요 신축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신축을 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당연히 이 건물의 소유권은 을한테 있어요. 그러다 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이 땅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을이라는 임차인은 지상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지상 건물을 지상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지상물의 일정한 요건하에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 을이 건물 짓더라도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특약을 넣었다고 했을 때 자, 이 특약은 무효입니다. 왜? 강행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건물 임대차에서 갑소유의 Y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Y 건물에다가 일정한 시설, 이걸 이름하여 부속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을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여기다 부속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을이라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대인 갑에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임대차가 종료 등이 됐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로 대표되는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의 권리라고 했었고요. 또 일정한 경우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도 있다고 그랬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임차인의 권리 셋 중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 규정,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이 규정, 임의 규정에 대응해서 특약을 통해서 이걸 배제는
그런 계약은 유효하지만은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배제하기로는 이 특약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떻다? 설령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무효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절대적 무효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편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자, 효력 규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뭐가 있다?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이 있고 효력 규정. 자, 행정법규라고 그랬었죠. 민법을 제외한 법규를 보통 행정법규라고 부릅니다. 행정법규는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뭘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효력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단속 규정의 유형으로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게 또 무효가 되는 경우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 그래서 갑에서 을에서 병 이렇게 등기 가야 되는데 갑에서 병으로 등기 가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분명히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얘가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이 규정 자체가 단속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다? 이것은 무효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에 비해서 효력 규정. 자, 중개의뢰인과 기업 공인중개사 간의 직접 거래 하지 말라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어떤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금매로 3억에 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중개를 해야 돼. 딴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돼. 근데 자기가 냉큼 사버린다 라고 한다면 바로 중개의뢰인하고요. 중개의뢰인하고 개공, 나중에 기업 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인으로 부릅니다. 개공 간에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직접 거래를 해서 중개의뢰인한테서 개공으로 만약에 다시 갑시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요것도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요것도 이름하여 지금 효력 규정이 아니라 요건 단속 규정으로 가게 됩니다. 단속 규정 두 번 설명드렸네. 자, 그럼 효력 규정이 뭐냐 해서 중개 보수익이라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요건 잊어버리시고 이건 나중에 공인중개법 할 때 설명드릴 테고 갑이라는 사람이 중개 의뢰인입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개공입니다. 그래서 갑과 병 사이에 매매를 을이 중개를 했습니다. 법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를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20을 받았다. 그러면 20만 원 부분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효력 규정이라고 부른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아예 무효, 법적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거. 요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바로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외에 이제 반사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뒤에서 따로 공부하실 주제입니다. 그래서 민법 103조 그 다음에 104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양이 워낙 많아서 이건 직접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매매, 적극가담 이런 게 이제 적극가담한 단어나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중매매 이런 것들은 바로 민법 103조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봤고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합체가 있습니다. 근데 법에 위반됐어. 근데 그 조문이 민법 중 강행 규정에 해당되거나 또는 행정법규 중에서 아까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 같은 효력 규정에 해당이 됐을 때 그것은 설령 돈 받았어도 다 무효가 되니까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몇 가지 쟁점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무효니까 일정한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추인할 수 없다. 아까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뭐가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추인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이게 유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걸 유효로 만드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몇 개 단어 공부하셨다. 먼저 기억을 해볼까요? 제일 많이 했던 게 해제, 그 다음에 해지, 그 다음에 취소. 그래서 요거 이제 해제와 취소의 공통점은 소급표. 다만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취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해제. 그 다음에 해제와 해지라고 하는 걸 비교했을 때 해제는 소급표인데 비해서 해지는 어떻다? 장래에서 무효가 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셨고, 중간에 철회라는 단어 한번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추인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인 법률행위, 즉 강행 규정, 효력 규정, 그 다음에 이제 반사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면 설령 이게 무효임을 알고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자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예 추인할 수 없는 무효가 됩니다. 그 외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바로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 해제에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했었고 무효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져서 무효가 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게 하나의 이슈. 자, 한편 의사의 합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정 허위 표시 따로 공부하실 겁니다. 서로 짜고 하는 의사 표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진위 의사 표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이거 외우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공부했던 거 선무유효 선의 무과실의 비진위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무유효 이렇게 외웠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는 것을 가리켜서 자 모르는 것을 가리켜서 선의 아는 것을 가리켜서 악이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몰랐다면 이걸 우리가 과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의 또는 과실인 비진 의사표시는 요거 무효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만 요것도 어차피 각 챕터별로 따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전체 책에만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무유효 하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의사표시에 의사의 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농담, 비진 의사표시, 그 다음에 아까 공부했던 것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중에 일부가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했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는 비교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용으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추인할 수 없는 무효를 가리켜서 절대적 무효, 추인할 수 있는 무효를 가리켜서 다 상대적 무효.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라든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사 표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서 취소가 됐을 때 이때 뭘 할 수 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유효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방송사고도 하나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법률행위 체계를 보셨어요. 이걸 이제 막 공부를 해서 뒤지게 외워야지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래봤자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유효인 법률행위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 만약에 유효인 법률행위 파트가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설명드린 한 3, 40분 되나요? 이거 내용을 제가 계속 각 챕터마다 의사의 합치가 있다, 적법하다, 위법하다 할지라도 임의규정, 단속규정 위반하면 이것은 위헌 법률행위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고 선무유효도 한번 지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채무가 발생했을 때 귀책 사유있는 채무 불이행 등이 있게 되면 바로 해제나 해제 문제로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 할 테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 주체가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과정에서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이 있으면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은 유효이기 때문에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긴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소급 무효에서 이슈가 되게 될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손해배상은 어떻다? 청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의 얘기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을 가지고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계속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업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지금 취소 얘기 보셨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등, 추삼 한십 등 있게 되면은 이때 역시 어떻다? 바로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중에는 자 추인할 수 없는 절대적 무효라는 개념 자 체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무효 중에서는 통정의 표시,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가 됐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대적 무효라고 해서, 상대적 무효가 되게 되면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어떻다? 장래돼서 이것은 어떻다? 유효한 법률행위 될 수 있다 해서 각 영역 이후 한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